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국민용돈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오늘 소통해 볼 건데요. 일단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연금, 용돈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데 수민 리더님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네, 네. 2번 용돈. 아, 용돈. 네.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해볼 겁니다. 이런 질문 다시 한 번 더 또 질문을 계속 이어나갈 건데 한번 그때마다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연금, 국민용돈이 뭔지를 알아야 그죠? 선택을 하겠죠, 그죠? 단순히 연금 용돈이 아니라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획재정부 사회연금개혁 보도자료랑 캐리에서 나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도자료 이 두 가지와 기타 등등 여러 자료들을 좀 토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년생이 저죠. 저도. 그래서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빠른 년생이라서 89년생들하고 제가 친구인데 사실 제가 90년생이거든요. 그래야 이거 기사 보자마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90년생부터 저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다. 이게 나는 내고 나는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날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런가 보니까 초고령화,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높아지고 연금 소득과 설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그 전에 일단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시작이 뭐냐 보면은 우리가 보험료율이었어요. 보험료율. 이게 뭐냐면 내가 내는 거죠. 지금 내 월급에 혹은 내 소득의 9%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4.5%, 내가 4.5% 이렇게 9%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1988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에 3%로 시작했죠. 93년도에 6%로 올리고 98년도에 9%로 올려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9%로 내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라고 있는데 대체율은 내가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그겁니다. 이거는 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게 이건데 처음에 당연히 70%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를 내고 70%를 받는 거였어요. 너무 많이 받죠. 너무 많이 받죠. 네. 근데 지금은 9%를 내고 40%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내고 이렇게 받으면 이거 과연 유지가 될까? 이게 단순히 그냥 9% 40%에서 4배가 아닙니다. 계산하는 게 복잡한데 나중에 또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계산은 생략하고 한 2배 정도 돼요. 2배 정도. 2배 정도 받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것보다 2배 정도. 그리고 소득 대체율도 처음에는 70%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 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고 난 뒤에 2007년도에 개혁 뒤에는 50%에서 그러니까 70에서 60, 그다음에 50 이렇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50%부터는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8년도에는 40%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면 절대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거나 그러니까 료율을 9%에서 더 내거나 아니면 40%에서 덜 받거나 20%로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40%면 우리 평균 만약에 생애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월 200만 원 있다. 40%면 얼마예요? 80만 원 받죠. 연금을. 그죠? 8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면 20% 받는 건 어떻게 돼요? 40만 원 받죠. 그걸로 노후 생활이 될까요? 80만 원도 잘 안 되는데 40만 원 노후연금, 국민연금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국민용돈 받고 싶으세요? 40만 원. 뭐, 세뱃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네. 국민용돈, 네.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더 내야 되는데 40%는 받아야 돼. 내 소득 대비 40%는 받아야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8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이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거 더 적게 하면 용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40%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안 된다. 그럼 누군가 더 내야 되는데 누가 될 것인가? 언제 될 것인가?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민이사님, 국민연금 받고 싶습니까? 국민연금 용돈 받고 싶습니까? 네. 1번, 2번 섞어서 용돈 겸 연금 겸 이렇게 다, 네. 왜 유지가 안 되는가 한번 또 볼게요.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초고령화, 평균 연령, 노인 빈곤율, 연금 소득과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요 내용 한번 했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오래 사는 나라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 산다, 뭐 그 얘기 했었죠, 그죠? 보시다시피 그때 자료 잠깐만 보여드리면 한국의 믿기 힘든 고령화 속도라고 해서 OECD 국가 1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1위는 지금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일본이 아주 심각한 초고령화죠. 근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 있습니다. 20년 앞서 있는데 그 20년 앞서 있는 일본을 우리가 전력 질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항상 뭐든지 빨라. 고령화도 빠르고 다 빨라. 그래서 지금 10년 차로 좁혀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2045년이 되면 뒤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속도, 가고 있는 속도는 1위고 지금 45년 되면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 넘길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초고령화가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45년도에 일본을 추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금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안 빨라도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여성이 2030년도에 되면은 평균 수명 90세. 네, 여러분들 90세 이상을 사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의 민족이 될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네, 특히 아메리카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 사실 겁니다. 100살, 120살까지 하실 겁니다. 두세 기를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오래 산다.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도 1위인데 그 빈곤율 속도도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3배고 프랑스의 10배. 이때 프랑스 얘기를 한 번씩 제가 좀 해드릴 겁니다. 프랑스가 아주 국민연금 비율도 높고 많이 내고 많이 받아요. 걔네들. 그리고 오래 내요. 오래 내.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국민연금 적으냐. 덜 내고 적게 내요. 우리나라가 덜 내고 그러니까 오래 안 내고 적게 내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현재도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장 오래 사는 나라로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보면요. 만 62세에 수령을 합니다. 이제 33년도부터는 2033년도 그때부터는 65세로 상향한다고 하는데 현행법으로서는 현행 지금 62세에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하면은 이게 만 62세가 아니라 65세라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약 18년 정도, 한 20년 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평균 나이가 90세 이상이 되면은 25년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2041년도에 적자를 전환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적자는 아닙니다. 우리 뭐 국민연금 적자 얘기 많이 하고 고갈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걸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2041년도에 적자로 전환하고 55년도에 고갈 예정입니다. 멀었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2055년이면 제가 연금 받을 때입니다. 제가 65살 그때 네, 65살. 네. 그래서 제가 90년생부터 네, 연금을 못 받는다. 왜? 고갈됐거든. 없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받은 이게 쌓아놓은 걸로 주는 걸 말이에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 2020년도예요. 지금까지는 아직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만큼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만큼 쌓아둔 거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는 거라서 이만큼 쌓아놨다가 41년도부터 적자를 전환해서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디 뭐 스키 점프도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국 주식과도 같습니다, 그죠? 네. 죄송해요. 주식과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죠, 그죠?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일단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자산이 천조예요, 천조. 네. 이게 글로벌 연금으로 순위가 2위입니다. 2위.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1988년도부터 시작했다는데 100년 이상 국민연금 시작했는 유럽의 선진국들, 그런 유럽들은 100년 동안 뭐 했냐? 망했냐? 네, 망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고갈됐어, 이미. 그거 다 고갈되고 이제는 적립하고 난 뒤에 배분하는 방식을 포기한 거죠. 그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주는 거. 쌓아봤자 2, 3년 정도만 쌓았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만큼 쌓아놨죠, 그죠? 이만큼 쌓아놨다가 이렇게 주는 형식인데,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그해 들어온 거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거는 세금으로 좀 메워서 요율표를 맞춰줘서 줍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런 그래프,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래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유럽은 이미 다 겪었습니다. 다 겪은 상태라서 이미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이라는 게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받는 거 아니냐? 내가 이만큼 냈으면 내가 그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1억 냈으면 1억의 이자와 그 정도만, 인플레에 대한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게 기금 전체가 이렇게 커졌다가 줄어들어서 적자로 돼서 막 폭이 줄어들더라도 어쨌든 내가 낸 것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고갈되냐? 그러면 낸 돈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평균 1.88배 정도, 2배 정도를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한 6배에서 7배 정도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1.3배에서 2배 정도. 이게 국민연금 소득 배분의 그 분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차등을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예, 연금 받는 게. 어쨌든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지 조건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낸 것보다, 나 혼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다는 거는, 내는 사람이 지금 내가 받을 때 내 밑에서 내 다음 세대가 내는 사람이 많아야 당연히 내가 낸 것보다 많이 받겠죠, 그죠? 고갈이 안 되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어때요? 출산율이 네, 아주 그냥 박살났습니다. 출산율 박살나가지고 인구가 엄청 줄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맞죠? 네, 우리나라 유명하죠. 인구 감소의 속도가 우리나라 세계가 또 이것도 OECD 국가 1위라고 하던데, 뭐 1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좋은 건 다 1위야. 뭐 자살률도 1위, 빈곤율도 1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검색했던 그 자료입니다. 보니까 0.8명 정도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처음부터 1대1로 하지 왜 이제 1대 1.8 이렇게 했냐? 1대1로 하면은 내가 내는 돈이 엄청 많아져요. 받는 게 40%로 가정했을 때 내가 내는 돈이 25%에서 35%를 내야 돼요. 내가 지금 버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0만 원 벌면 50만 원 내야 되는 거죠. 내 4분의 1이 지금 국민연금으로 날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소득을 벌면. 여러분 내시겠어요? 아무도 안 낼 거야, 아무도. 9%도 지금 막 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25%를 내면은 엄청 많이 내는 거죠, 엄청. 지금 그걸 1대1로 받았을 때는. 그래서 9%를 내고 지금 40%를 받는데, 이걸 또 9%를 내고 14%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대1로 하면은 9%에 14%거든요. 1대1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용돈 되지. 국민연금 아니고 국민 용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 그래서 국민연금 용돈 뭘 받으시겠습니까? 다시 묻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네. 네. 고민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연금 받기 위해서는 더 내야 되는데 더 내긴 싫고, 그렇다고 용돈 받기는 싫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세대 간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 간 연대가 뭐냐?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봉양하듯이 이렇게 세대 간 연대가 무슨 말이냐면, 저를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 X세대, 그다음 베이비부머 세대,
기성세대 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었던 그분들이 열심히 사회에 공헌을 하시고 열심히 사회 발전을 시켰죠. 그렇게 발전된 우리 경제를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누렸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세대 간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력해왔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스마트 시대를 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누리고 있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대 간 연대인데 이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 경제 성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 부담이 각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10% 부담하면 다음 세대가 또 10% 부담하고 또 그 다음도 10% 이런 식으로 돼야 세대 간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소득 대체율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민 용돈이 되기 싫다면 어쨌든 결론은 뭐냐? 지금 9%의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인구가 더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결론 방법은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다. 9%를 올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언제 어디서 누구부터 올리는지가 문제입니다. 이걸 올리고자 하는 게 쉽지 않죠. 왜? 이걸 누가 올리고자 해요? 정치인들이 올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면 돈 더 내야 되니까 표를 잃어요. 표를 잃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래도 지금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대 간 합의를 해서 자 그러면 우리끼리 지금 밀레니얼 다 모여라. 밀레니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수미 리더님, 진영 리더님부터 시작된 걸 알고 있는데 82년생부터 맞죠? 82년생부터 밀레니얼 세대고 96년생까지 82년생부터 96년생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밀레니얼이고 97년생부터 Z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밀레니얼 다 모여라. 자 우리끼리 합의하자. 우리가 받을 때 2055년도에 네, 고갈 될 때 그때 요율을 올리자 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55년도에 내는 지금 태어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돈을 그때 다 내야 되는데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안 받아들이겠죠. 수민이다님 아들이 막 그때 가지고 엄마 세대가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짊어지기 싫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가를 보면은 아까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연금이 적립식과 부가식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낸 것만큼 받는 것. 내가 낸 거를 별도의 계좌가 있어서 내가 낸 것만큼 내가 받는 것. 그게 바로 적립식입니다. 보통 사적연금이 그렇게 돼 있고 별도의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가식은 뭐냐면 이렇게 쌓아뒀다가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이만큼 쌓아뒀다가 이렇게 주는 방식. 거기서 부족 부분을 다른 데서 메꿔서 또 그 밑에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내서 메꾸는 방식. 그게 바로 부가식입니다. 유럽은 당연히 그에 들어온 거 그에 나가기 때문에 부가식이고 적립식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거의 그런 말이고 우리나라는 적립식과 부가식이 섞여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필요 보험료율을 25%, 26%, 거의 27%까지 내야 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합의를 해서 2055년도에 고갈되면 올리자. 그때 그렇게 했다가는 그때 55년도에 보험료율을 내야 되는 세대는 무려 26%, 27% 가까이를 내야 됩니다. 지금보다 3배를 내야 돼. 그때 가서 갑자기 3배 내려가면은 과연 내겠냐고. 안 내죠. 데모하고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형평성이 되게 맞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이 되는 거죠. 언제 내야 되는가? 지금 고갈 이전에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타이밍이 맞는가를 보면 이미 좀 늦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내는 골든타임 늦었다. 그러니까 가장 경제 성장이 가장 많이 될 때 그걸 시행했어야 되는데 안 하죠 당연히. 표를 잃는데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나오시는 후보분들께서 다들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되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여튼 다른 나라 보면은 서유럽들은 18%에서 28%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10% 내고 있고 일본이 18% 내고 있고 프랑스는 무려 27% 내고 있습니다. 거의 소득의 거의 30% 가까이를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내죠, 그죠? 다른 세금도 더 많을 거고. 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금 구조를 만들 당시에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구조를 인구 구조를 아무도 예상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아까 그래프 보셨죠?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인구 구조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꼬라박을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이게 속도가 얼마나 걸렸냐? 한국이 8년입니다. 이렇게 초고령화로 진입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8년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이게 꼬라박으니까 이게 문제가 갑자기 심각해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뭐 안 하면 큰일 나죠.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네, 수민 리더님 아들 세대가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제 아들 세대가 박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유지가 되려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볼게요. 중위 연령. 발음이 어려운데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중위 연령. 뭐냐면 인구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쫙 일직선으로 놨을 때 여기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네. 평균 연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평균 연령이 좀 달라. 평균 연령 좀 다르고 중위 연령. 딱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네. 그 중위 연령.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몇 살일까요? 지금 현재 50? 45세? 45세? 와, 정확해. 와, 정확해. 야, 와, 놀랐습니다. 야, 45세. 네.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검색했던 네이버에, N포털에, 대한민국 중위 연령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45세 딱 뜹니다. 45세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부터 20년 전 2002년도 월드컵 당시에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중위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 그때 2002년도 30에 38세? 39세? 아니 이미경 리더님 2002년도 그러면 38세도 나오고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뒤에 8년 뒤 2030년도에는 중위 연령이 몇 살일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2002년도 당시에는 31세였습니다. 31세였고 10년 뒤에 8년 뒤인 2030년도에는 중위 연령이 49.8세, 그러니까 50세가 됩니다. 점점 높아지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나중에 우리 리더들한테도 굉장히 할 말이 제가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중위 연령이 왜 중요하냐면 중위 연령이 40대인 그 나라의 사회와 중위 연령이 30대인 그 나라의 그 사회와 50대의 사회와 완전 다른 사회다. 완전 다른 사회예요. 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저는 중학생이었지만 그 당시에 경제가 왜 웃죠? 네, 중학생이었다니까. 어쨌든 왜 다르냐 차이가 있냐면 일단 30대는 20대는 아직까지 개념이 없었죠. 개념이 없는데 30대는 그리고 조금 개념도 조금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뭘 해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철도 조금은 이제 있고 하는 그 정도 딱 뭔가를 하기 너무 좋은 나이가 바로 저는 30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물이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아직 늦지 않은 나이. 10대, 20대야 금방 받아들이지만 30대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 하지만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줌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워서 했겠습니까? 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거든. 그냥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아니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말은 뭐냐? 그 나라가 중위 연령이 30대인 나라는 다른 문물이나 시대적으로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빨리 발전한다.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가 GDP가 높다. 이게 성장률이 높다. 근데 중위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지나간다. 경제가 굉장히 더디다.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느리고 진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게 2002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기사가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인구 구조 황금기에 진입했다. 앞으로 10년 장기 호황이 올 것이다.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우리나라 노동 가능 비율이 무려 71%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가 있으면 노동 가능 인구, 노동 인구가 있고 부양 인구가 있어요. 부양 인구. 부양 인구는 노인들도 부양 인구지만 유소년층도 부양 인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양 인구, 양쪽에 있는 부양 인구 비율은 무려 39.5%. 전 세계 최저 수준이었답니다. 이게 일본과 미국이 장기 호황을 누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였답니다. 그러니까 부양 인구 비율은 굉장히 적었고 돈을 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던 가장 최고의 인구 황금기,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대부터 202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장기 호황을 누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이게 유소년 부양비고 회색이 노년 부양비인데 이게 점점 이 총 부양비가 꺾어서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가 점점 내려오죠. 2000년부터 2020년대까지 제일 내려옵니다. 지금 2020년대부터 부양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걸 보시면은 중위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부양비도 계속 많아지고. 자, 이거를 한번 그래서 보면 2020년대부터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암흑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생산 연령의 인구 정점이 2016년도였습니다. 이탈리아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는 93년도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주황색입니다. 감소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경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2008년 그 금융위기였어요. 그 리먼브라더스 사태였고 이때도 어쨌든 계속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볼까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얘기하죠. 그게 95년도부터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난 뒤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도 이때는 IMF 시대였고 IMF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급반등했고 2000년도부터 지금 20년 동안은 장기 호황을 누렸다 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모든 전 세계가 여기 금융위기 때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그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쳤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장기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이때는 뭘 해도 됐고 취직도 너무 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황금기 시대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암흑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고 그러면 다시 국민연금 얘기하자면 누군가는 돈 더 내야 되고 덜 받든지 해야 되는데 덜 받기는 그렇고 용돈 받긴 싫고 연금은 받아야 되고 노후의 일정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데 용돈 받아서는 지키지 못하니까 연금은 받아야 되고 그러면 누가 낼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그리고 누군가 해결해야 되고 누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경제가 둔화되고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이게 얼마나 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 부채, 이거 연금도 우리가 전부 부채로 봐야 되는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당연히 그에 들어온 거 그에 주니까 네, 부채로 되지 않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의 국가 채무가 엄청 늘었어요. 지금 GDP 대비 우리나라는 50%지만 G7 국가들,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나라들 있죠. 독일 이런 G7 국가들 GDP 대비 140%입니다. 거의 139%. OECD 평균이 120%, 100% 넘어요. 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빚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가 좀 심각하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하는데,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빚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국가 채무가 아니라 개인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부채가 엄청 많은 거예요. 미국은 개인 대출이 잘 안 돼요. 개인 대출이 잘 안 돼. 그래서 미국은 개인들의 부채는 적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국가의 부채는 굉장히 적은데, 개인들의 부채가 굉장히 많다. 미국이 좋은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2055년도에 이게 연금이 고갈된다 했잖아요. 그때 고갈됐을 때 그때에 이 연금을 부채로 이게 편입된다면 부채가 얼마냐냐?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천조인데 그때 되면 4,400조가 됩니다. 몇 프로예요? 4배죠, 4배. 4배면 300%인가요? 네. 이게 GDP 대비 300%? 엄청난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작살 나죠, 뭐. 우리나라 망해요. 작살 나는 거죠.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덜 내고 빨리 받아. 그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적게 받죠. 덜 내고 기간을 적게 내고 빨리 받으니까 연금의 이게 금액이 적은 거죠. 62세에 내고 2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무려 40년을 내. 40년을 내고 요율도 27%를 냅니다. 이만히 많이 내고 이만히 오래 내니까 당연히 많이 받겠죠. 그렇죠? 엄청 많이 받아요. 엄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연금을 언제 받는가? 이걸 상향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 이걸로 시끄러운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2018년도에 연금 개혁을 했는데 수급 연령을 남성이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올렸습니다. 이때 올리고 나니까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시위로 완전히 전역으로 퍼져서 시위가 장난이었어 진짜. 왜 그런가? 이렇게 장난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그때 가장 가난하게 오래 사는 나라 이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러시아 평균 수명이 68세다. 68세다. 3년 받고 죽으라는 건가? 아니, 60세일 때도, 이 나라는 평균 연령이 68세인데, 그럼 60세일 때도 고작 8년 받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평생 내고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65세로 올리면 어떡하냐? 고작 3년 받고 죽으라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위가 있죠, 당연히. 이날에 그럴만해. 그럴 수 있어요. 그 팻말에 뭐라고 있었냐? 나는 그리 오래 못 산다. I want to live that long. 하면서. 그리고 난 돈 내고 죽는다. I'm 뭐 pay and die. 이런 얘기. 진짜 실제.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 이런 팻말을 들고 푸틴은 도둑놈이다라고 이렇게 막 할 정도로 격렬한 시위와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평생 내가 일하면서 돈 다 냈는데 고작 3년 받고 죽으라는 건 그러니까 적당히 술 좀 드시고 위스키 적당히 드시고 좀 주먹 좀 그만 쓰시고 좀 그러시지 맞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하려면은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으로 이렇게 그걸 떠안지 않으려면 우리가 후배들한테 욕 먹지 않으려면 언젠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한국이 지금 노후 소득이 무려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냥 폐지 좀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돼. 6% 근로소득 6%. 나머지는 다 국민연금으로 다 먹고 삽니다. 물론 많이 냈으니까. 네, 많이 냈으니까. 미국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절반 이상이 근로소득.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연금을 하나 또 볼게요. 다른 연금. 국민연금 말고 다른 연금도 있죠.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미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입니다. 그리고 군인연금도 이미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죠. 그래프 보셨죠? 그래프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국민연금.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고 반드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공무원연금 간단하게 볼게요. 다 생략하고 결론만. 보시면 9급 공무원 기준입니다. 9급 공무원은 2016년도에 임용이 됐다라고 하고 30년 동안 재직했을 때 현행법상 공무원연금 137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은 170만 원,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개혁하고 나면은 더 못 받죠. 네. 여튼 공무원연금 200만 원 채 안 된다. 지금 임용되시는 분들도 이런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추굴동 살동 이렇게 막 몇천 대 일, 막 몇백 대 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공무원 초봉도 지금 200만 원 채 안 되죠. 남자들도 군인 그거 호봉 군인 그 군대 갔다 오는 거 그거 호봉수 쳐도 20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치면은 이걸 왜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내가 내는 거에 받는 거죠. 저희 외삼촌이 경찰 공무원이신데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퇴직하시고 지금 연금 받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3년인가 5년 정도는 내가 낸 거 내가 받는 거라 하더라고요. 3년인가 5년 정도. 근데 그 뒤로 받는 거는 지금 세대가 내는 걸 받는 거라 하더라고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공무원들. 그래 많이 받지. 여튼 200만 채 안 된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용돈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 맨 마지막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른 노후연금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좀 힘들 것 같고 국민연금은 오래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 누리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공무원연금도 그렇게 메리트 있지는 않아 보이고 다른 노후연금 뭐 있습니까? 네, 주식 배당금 있죠. 배당금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12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12억 정도 갖고 계시면 고배당주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배당률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 미국의 AT&T 같은 경우 되게 대표적이죠. AT&T 고배당주에 7% 정도 줍니다. 뭐 세금 좀 떼고 제가 세금 좀 떼고 그렇게 하면은 한 4.5%? 5% 정도? 네, 그 정도 받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12억 정도 있으면 월 계산을 월 한 400만 원 정도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억 정도 있으면 200만 원, 한 1억 5천 정도 있으면 한 5,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30년 동안 제가 나이 30 기준에서 30 기준에서 수면제당 같은 경우는 한 20년 남았겠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30년. 죄송해요. 내가 넘어갔다. 네, 어쨌든 오늘 수면제대요. 네, 어쨌든 네, 3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여러분 12억 4천만 원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드시면 월 한 400 정도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12억을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12억 만들려면 1년에 6억씩, 10년에 6억 만들어야 되죠. 10년에 6억.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씩 모아야 되죠. 6천만 원. 1년에 6천만 원 벌게 되는데, 그죠? 1년에 6천만 원 벌게 되는데 어떻게 모으겠냐고. 그러니까 30년을 모으기도 이 12억이라는 돈을 불리기도 자산을 증식시키기도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많은 능력과 노력과 멘탈이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쉽지 않다. 그럼 아메이는 어떨까요? 아메이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메이는 추가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세요. 아메이는 추가 소득이 아닙니다. 추가 소득이 아니라 연금 인쇄 자산을 만드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아메이는 단순히 부업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업처럼 하더라도 부업으로 연금을 만드는 거지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가 소득 50만 원 받으려면은 지금 당장 가서 그냥 편의점 가서 바코드 찍으면 됩니다. 아침에 가서 새벽에 가서 바코드 찍으면 잠 좀 덜 자고 그러면 바로 추가 소득 바로 들어옵니다. 아메이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야 됩니다. 아메이는 그 추가 소득이 아니라 연금 인쇄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걸 아메이가 연금 인쇄 자산이 되느냐? 바로 생필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필품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평생 동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샴푸랑 비누랑 치약은 씁니다.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부자라고 치약 3개 쓰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치약을 적게 쓰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출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출이 평생 동안 지출을 한다는 거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평생 동안 수입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지출을 하면 누군가는 평생 수입을 받는다. 이거를 나의 지출을 고정 지출을 수익화시키는 게 바로 아멘입니다. 이거를 연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 어떤 연금도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 연금은 이게 상속까지 되죠. 이게 바로 고객자산이라는 거예요. 고객자산. 고객자산을 우리 상속도 시켜주는 겁니다. 고객자산을 하면 보험하시는 분들이 자꾸 우리랑 비교하는데 보험 해가지고 우리 자기 고객들 있죠. 근데 그분이 그 설계사분이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잘리면 그 고객 어떻게 돼요? 회사 거 내 거 아니야. 그건 뭐냐? 내 고객 맞는 게 아니라 회사 고객을 내가 대신 맡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릴 일 없죠. 아메이 회장이 나를 자를 수 없습니다. 아메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객은 평생 동안 내 대를 물려서까지도 내 고객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양석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돈을 이렇게 버는 우리도 돈을 벌지만 개인들도 돈을 벌지만 기업들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은 고객 자산과 기술 자산으로 돈을 법니다. 왜? 고객들한테 제품을 팔아야 되고 그죠? 어쨌든 서비스를 팔든 뭘 팔든 뭘 팔아야 되고 그죠? 뭔가를 팔아야 돈을 벌고 그러려면 고객 자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고객한테 팔기 위한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 자산이 필요한 것이 기술 자산과 고객 자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고객 자산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이 두 가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아메이는 기술 자산을 본인이 갖고 회사가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고객 자산을 이거를 회사가 갖지 않고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준 겁니다. 우리한테 소비자한테 당신들이 이 고객 자산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걸로 연금 인쇄 자산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고 무점포로 무경험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연금 인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해서 나오고 상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 연금입니다. 그게 자본 투자가 아니라 내 시간과 노력만으로 가능한 거죠. 국민연금도 공무원 연금도 자본인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9%를 내고 40%를 받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내가 9%를 내고 40%를 받는 게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내 밑에 세대가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다단계 국민연금 다단계 아닌가요? 국민연금 다단계 같은데 내가 요만큼 내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내고 내가 더 많이 받고 국민연금 다단계 같은데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어쨌든 공무원 연금도 내가 낸 것만큼 내가 받고 더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자본 투자가 아니라 내 시간과 노력으로 이걸 투자해서 내가 그거를 연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죠. 뭘 하는 거냐? 마트 바꾸는 거죠. 마트 바꿔서 생필품 바꿔봐서 공부해서 자랑해서 내 고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부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딱 3가지 말씀드릴게요. 브론즈, 파운더스 PT,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 요 3가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혹시나 이 강의를 들어보라고 얘기하신 분 그리고 이 강의를 한번 보자고 얘기하신 분에 물어보시면 알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월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되면 월 30만 원 그리고 브론즈 빌더 같은 경우는 월 한 70만 원 플러스 알파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산 가치, 주식 가치로 보면은 한 2억 정도 됩니다. 아까 1억 5천 정도 했으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배당금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치로는 AT&T 같은데 제가 2억 정도 넣어놓으면 월 한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브론즈가 6개월 만에 된다는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제가 2억이라는 자산을 만든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6개월 만에 2억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죠. 네. 벌기도 힘들어요. 네.
여튼 그 정도의 가치가 바로 브론즈입니다. 자, 그럼 파운드 스피티 보겠습니다. 파운드 스피티. 계산식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되고, 가장 미니멈 파운드 스피티 보시면 한 연금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볼륨이 좀 큰 파운드 스피티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운드 스피티의 연금 범위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 스피티 5천만 원 가정하에 월 400만 원. 자산가치 얼마예요? 12억 4천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배당금 할 때 보여드렸죠. 한 12억 4천만 원을 30년 동안, 20년 동안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 했습니다. 그죠?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멘탈이 탑재되어 있어야 30년 만에, 20년 만에 12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배당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 스피티 10년 만에 된다고 가정해볼게. 10년 만에 된다 해도 이게 훨씬 빠르다. 근데 이게 보통 2년 만에도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2년 만에 된다 가정했을 때 1년에 6억을 만든 겁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제가 갑자기 제 자신이 막 뿌듯해집니다. 막. 그리고 사파이어 계산해보면 5,400이 제일 미니멈. 그리고 좀 볼륨이 큰 사파이어 7,300. 그러니까 사파이어는 5,500부터 7,300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보겠습니다. 에메랄드는 8,200. 제일 미니멈. 연봉이 아니고 한 연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8,200. 그 다음에 파운드스 에메랄드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천에서 1억 2천 정도 버는 게 에메랄드 소득입니다. 그러면 월 1,000만 원이죠. 그럼 자산 가치로는 30억입니다. 30억짜리 건물 갖고 계시면 거기서 한 월 1,000만 원 정도 자산 인쇄 연금 들어옵니다. 3년 만에 된다고 가정하에 우리 지금 A65 지중해 크루즈까지 2년 7개월 남았죠. 2년 6개월. 3년 만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파운드스 에메랄드가 되면 우리가 뭘 한 거예요? 1년에 10억씩 만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감이 오세요 지금? 진짜? 12억을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1년에 10억씩 자산을 만들 수 있냐고. 1년에 10억 벌기도 힘들죠. 1년에 10억의 자산을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가치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요거 하나 보시면은 결론입니다. 네. 브론즈가 바로 이런 가치가 있는 거고 파운더스 PT, 에메랄드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노력이 별 보잘것없고 생필품 공부했고 사람 만나서 미팅했고 그리고 치약 전달했고 했는 이 내 고객 자산 만드는 게 이 하나하나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게 체감이 와야 됩니다. 이게 안 온다면 조금 더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공무원 연금 30년 동안 해가지고 재직해서 이 결근하거나 불이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아파도 가야 되고 이 30년 동안 재직했을 때 월 200만 원 나옵니다. 연금, 주식 배당금 30년 동안 12억 만들었을 때 한 400 정도 들어옵니다. 아메이 사업료 2년에서 5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그 이상도 가능한 게 바로 아메이 사업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 당연히 고민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메이죠. 그렇게 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운명의 두 가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올랐던 아침 메시지였는데요. 너무 공감이 돼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논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바로 원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가 막 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이걸 자꾸 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기 있는 나태함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런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운명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자.
그게 바로 저는 우리 아메 비즈니스 오너, ABO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 질문, 국민연금, 국민용돈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제 수민이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할게요. 답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제 생각은 뭐냐?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삶. 이게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네. 이러한 삶이 바로 아메이 연금을 통한 아메이 라이프. 그게 바로 브론즈 빌더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